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21세기 생명공학 분야 최고의 혁명이자 미래 폭발적인 성장을 일으킬 분야로 일컬어지고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세 개의 기업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에디타스 메디슨, 그리고 인텔리아 세라피틱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과 이 세 기업은 단순히 주식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왜 유전자 가위 기술이 중요한 것인지, 인류를 위해 이 기업들이 어떠한 공헌을 할 수 있는지,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세 기업은 서로 다른 기업이지만 재미있게도 창업자들은 모두 밀접하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화학, 생물학 분야에서 최고의 발명이라고 불리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만들어낸 각각의 창업자의 이야기들도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미국 애널리스트들의 각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 및 의견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기업에 대해 공부하시는 차원에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체는 인간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신비하고 정교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는 것은 저절로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후천적으로 본인의 노력을 통해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매우 정교한 설계도에 따라 신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설계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세포 속 가장 안쪽에 위치한 세포핵 안에 들어있는, 저희도 이미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 흔히 DNA라고 불리는 유전자입니다. 사람의 성격, 목소리, 얼굴의 생김새, 지능, 신체의 각 장기 등 인간의 모든 부분은 이 유전자라고 불리는 인체 설계도에 의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 부모에게 받은 유전자, 즉 인체 설계도가 똑똑하고 잘생기고 키가 큰 유전자라면 그 아기는 똑똑하고 잘생기고 키가 큰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반대로 아기가 받은 유전자에 희귀한 유전병이 걸릴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그 아기는 성인이 되어서 암과 같은 치명적인 유전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느냐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의 유전자에서 유전병이 걸릴 수 있는 부분만 찾아내서 정교한 가위 같은 것으로 그 부분을 싹둑 잘라내 제거해 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더 이상 특정한 암이나 알츠하이머 등과 같은 유전병에 걸릴 염려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자신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모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즉, 안젤리나 졸리는 매우 강력한 유방암에 대한 가족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언젠가 유방암이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되어 혹시나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게 되는데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전자 안에 유방암을 일으키는 BRCA1이라고 불리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BRCA1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100% 유방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암에 걸릴 확률을 아예 제거하기 위해 양쪽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유전자에서 이 유전자 돌연변이 부분만 가위로 잘라내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된다면 더 이상 유방암에 걸릴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어지고 가슴 절제 수술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인간의 세포 안에, 그것도 가장 안쪽에 위치하는 세포액 안에 위치한 아주 작고 작은 유전자의 특정한 부분을 원하는 위치만 정밀하고 정확하게 싹둑 잘라내는 가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만약 만든다면 이 가위는 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인류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2012년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2012년 두 명의 여성 과학자가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잘라내거나 편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여 전 세계 과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이 두 명의 과학자가 바로 엠마뉴엘 샤펜티어 박사와 제니퍼 다우드나 박사입니다. 이 두 명의 과학자는 21세기 화학, 생물학 분야에서 가장 위대한 기술이라고 불리는 유전자 가위 기술, 즉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을 이용해
사람이 인위적으로 원하는 부위의 DNA를 잘라낼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두 명은 2020년 공동으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받게 됩니다.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와 인텔리아 테라피틱스가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엠마뉴엘 샤펜티어 박사가 설립한 유전자 가위 기업이 바로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입니다. 제니퍼 다우드나 박사는 인텔리아 세라피틱스를 설립합니다.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노벨상을 받은 뛰어난 과학자들이 인류에 엄청난 공헌을 할 수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발명하여 만든 기업들이기 때문에 미래에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현재 전 세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3개의 기업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 안 드린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에디타스 메디슨입니다. 그렇다면 에디타스 메디슨은 누가 만들었고 왜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사실 2010년대 초 샤펜티어 박사와 제니퍼 다우드나 박사가 유전자 가위 기술을 연구할 당시 이 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던 사람은 이 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년 전부터 비슷한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동부에서도 똑같이 유전자 가위를 연구 개발하고 있었던 중국계 미국인 펑장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펑장 역시 대단한 젊은 천재 과학자로 하버드 대학교와 MIT가 공동 설립한 미국 내 최고의 연구소 중 하나인 브로드 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펑장은 2013년에 유전자 가위 기술이 인간을 포함한 살아있는 진핵세포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최초로 밝혀낸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엠마뉴엘 샤펜티어 박사와 제니퍼 다우드나 박사 측이 2012년 먼저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한 발표를 하였고 특허를 신청하자 부랴부랴 뒤늦게 펑장이 속한 하버드와 MIT 대학의 브로드 연구소도 특허를 신청합니다. 물론 샤펜티어 박사와 다우드나 박사 측이 먼저 특허를 신청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특허권은 샤펜티어와 다우드나 박사 측에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신은 펑장의 손을 들어줍니다. 펑장 측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더 빨리 특허권을 따낼 수 있는 가속 심사 절차를 선택해서 진행하는 바람에 샤펜티어와 제니퍼 다우드나 박사 측보다 더 빨리 특허권을 따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펑장과 브로드 연구소가 가져가게 됩니다. 이후 펑장 박사와 하버드, MIT의 브로드 연구소가 세운 기업이 바로 에디타스 메디슨입니다. 젊은 천재 과학자인 펑장과 하버드, MIT 대학의 수재들이 세운 기업이기 때문에 에디타스 메디슨 역시 투자자들로부터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허권이 그렇게 대단한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허권이 어느 기업, 연구소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미래에 유전자 가위 관련한 엄청난 라이선스 비용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특허권이 없는 기업은 특허권이 있는 기업에 엄청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먼저 특허를 신청한 샤펜티어와 다우드나 박사 측은 펑장 측이 특허권을 가져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특허청에 유전자 가위 기술을 누가 먼저 발명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특허권 중재안을 요청합니다. 이에 따라 세계의 특허권 공방으로 일컬어지는 그 유명한 유전자 가위 특허권 공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허권 싸움에서는 누가 이겼을까요? 그 결과는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엠마뉴엘 샤펜티어 박사, 제니퍼 다우드나 박사, 펑장 박사의 세 사람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고 각각 서로 다른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어떻게 서로 밀접하게 엮여지게 되는지 그 흥미진진하고 드라마틱한 창업 스토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유전자 가위 기업 3총사 중 기업가 측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은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입니다. 이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의 창업자이자 2020년 노벨상 수상자 중 한 명인 엠마뉴엘 샤펜티어는 1968년생으로 파리의 남동쪽에 위치한 외곽지역인 GBC 쉬르 오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참고로 샤펜티어는 영어 발음이고 불어로는 샤르팡티에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샤펜티어는 자연과학과 인간과학에 관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특히 수학과 물리학, 생물학에 관심이 많았고 11살쯤에는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에게 언젠가 나는 프랑스의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일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파스테르 연구소는 세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루이 파스테르가 설립한 프랑스 최고의 생물학 연구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샤펜티어는 실제로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어렸을 적 이야기한 대로 석사 학위를 받기 위해 1995년 파스테르 연구소에 들어가 박테리아를 연구하는 미생물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샤펜티어는 학부 때 미생물학 성적이 가장 안 좋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연구소에서 자신의 전공을 정할 때는 미생물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결정을 하게 되었고 결국 샤펜티어의 이 결정은
생명공학 분야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는 엄청난 결정의 시초가 됩니다.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2년간 연구를 한 후 샤펜티어는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주의 록펠러 대학교와 뉴욕 대학교의 메디컬 센터 등에서 연구를 지속하게 되고, 이후에는 다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대학교로 옮겨가서 연구자로 일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샤펜티어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다지 뛰어나지도 그렇게 특별히 주목을 받지도 못했던 무명의 한 과학자였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샤펜티어는 늘 부족한 연구비에 쪼들리는 생활을 하며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유럽 역시 각 국가별로 연구 보조금 등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더 좋은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연구소를 찾아 27년간 무려 5개의 국가, 7개의 도시, 10개의 연구소, 14개의 오피스, 13개의 서로 다른 부서, 그리고 14개의 아파트를 전전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2000년대 후반 샤펜티어는 크리스퍼-캐스라는 제3세대 유전자 가위로 불리는 세균의 면역 체계에 대해 듣게 됩니다. 1987년 일본 오사카 대학의 요시즈미 이시노 박사는 세균을 연구하던 중 세균의 유전자 옆에 반복되고 있는 특이한 DNA 서열을 발견합니다. 이시노 박사는 그 당시 그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시노 박사는 자신이 발견한 이 DNA 서열이 미래에 엄청난 공헌을 할 수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 그대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만 논문에 적어놓게 됩니다. 그 후 30년 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특이하게 반복되는 DNA 서열에 대해 연구를 하였고, 수십 년 후 이 DNA 서열이 세균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세균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면역 시스템 중 일부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 특이하게 반복되는 DNA 서열을 크리스퍼라고 부르게 됩니다. 크리스퍼는 한마디로 세균이 자신에게 침투했던 적이 있는 바이러스를 기록해놓은 바이러스 리스트와도 같습니다. 세균은 이 크리스퍼라고 불리는 바이러스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또 똑같은 바이러스가 세균에 침투해 들어오면 캐스9이라는 효소 단백질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그 바이러스 부분을 DNA에서 잘라버립니다. 세균이 바이러스를 막아내기 위한 일종의 면역 체계입니다. 예전에 침투했던 적이 있는 바이러스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탐색기 기능을 하는 리스트인 크리스퍼, 그리고 만약 과거에 침투했던 적이 있는 바이러스로 판명되면 마치 가위처럼 그 부분만 말끔하게 잘라버리는 캐스 효소 단백질을 합쳐서 크리스퍼 캐스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2000년도 초반 이미 과학계에서는 크리스퍼 캐스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었었는데 2007년, 2008년경까지도 아무도 이 크리스퍼 캐스 시스템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어떤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지만 알 수 있다면 인간의 유전자 내 DNA를 원하는 대로 자르거나 교체할 수 있게 되어 DNA를 인간의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그야말로 엄청난 기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샤펜티어는 이러한 크리스퍼 캐스 시스템이 매우 흥미있다고 생각하던 중 불현듯 머릿속에 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크리스퍼와 캐스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에 RNA가 어떤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RNA는 유전자에서 정보를 똑같이 카피하여 인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단백질 생산 공장인 리보솜에 그 정보를 가져다주는 운반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샤펜티어는 크리스퍼 캐스 시스템의 비밀을 풀어줄 수 있는 상호 보완이 가능한 RNA를 찾는 연구에 돌입합니다. 이것은 사실 돈이 쪼들리는 연구자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어떻게 보면 당돌하기 그지없고 한마디로 무모하기도 한 대담한 도전이었습니다. 많은 돈과 시간이 들 수 있고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전혀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샤펜티어는 이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고 연구를 추진합니다.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이야기했던 샤펜티어의 이러한 결단과 용기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수년 만에 정말 놀랍게도 샤펜티어는 크리스퍼 캐스 시스템에 상호 보완적인 결합이 가능한 RNA를 찾아내는데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찾아낸 RNA가 실제 가위 역할을 하는 캐스 단백질에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 것인지 원리를 파악해야만 실제 인간이 인위적으로 유전자 가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완성될 수 있는데 샤펜티어는 RNA의 전문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기적과도 같은 만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지구 반대편에서 샤펜티어 박사처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던 RNA 연구 분야의 권위자인 제니퍼 다우드나 박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우드나 박사는 미국인으로 1963년생이며 엠마뉴엘 샤펜티어보다는 5살 위입니다. 샤펜티어는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다우드나 교수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태어났고 문학 교수였던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을 하와이에서 보내게 됩니다. 어린 제니퍼 다우드나는 하와이의 열대우림 지역에서 다양한 이끼나
버섯 등을 보며 생물학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 손을 대면 입을 접어버리는 식물을 보면서 어떠한 원리에 의해 그렇게 되었는지 매우 궁금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고등학교에서 한 여성과학자의 세포가 어떻게 암이 되는지에 대한 강연을 듣게 되었고 생물학에 완전히 빠져들게 되었으며 다우드나 본인도 그 여성과학자처럼 다른 여성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여성과학자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캘리포니아의 LA 근교에 위치한 명문 중 하나인 포모나 칼리지에 입학하여 생물학을 공부합니다. 다우드나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때 만났던 자신의 연구실 멘토들이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인생에서 이러한 멘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다우드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데 이때는 2009년 노벨상을 받은 잭 스조스텍 교수와 같이 일하게 되는 행운을 얻습니다. 이때부터 다우드나 박사는 RNA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우드나 교수에 대해 매우 상상력이 뛰어나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2002년부터는 여기 실리콘밸리 지역에 위치한 UC 버클리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다우드나 박사 역시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1년 한 컨퍼런스에서 샤펜티어 교수는 다우드나 박사를 만나게 되고 같이 유전자 가위 역할을 하는 캐스9 단백질의 구조를 해독해보자고 설득합니다. 이 둘은 곧 의기투합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시작하였고 연구는 급물살을 타고 앞으로 빠르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듬해인 2012년 샤펜티어 교수와 다우드나 교수는 드디어 인간이 인위적으로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을 조작하여 특정 DNA 부위를 정밀하고 정확하게 잘라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바이러스 탐색기인 크리스퍼가 예전에 자신에게 침투했던 바이러스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가이드 RNA라고 불리는 RNA가 그 DNA의 특정 부분을 지정하게 되고 캐스9이라는 유전자 가위와 결합하여 정확하게 특정 부분을 잘라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크리스퍼 캐스9 기술을 이용해 인간이 유전자를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샤펜티어 교수와 다우드나 교수는 일약 스타가 됩니다. 쏟아지는 강연 요청과 수많은 연구 지원 제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샤펜티어 박사와 다우드나 박사는 이후 공동으로 무언가를 같이 하기보다는 서로의 연구소로 돌아가 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 회사를 가장 먼저 설립한 사람은 샤펜티어였습니다. 샤펜티어는 자신들이 밝혀낸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해서 유전 질환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2012년 샤펜티어는 과거 미국에서 연구활동을 할 때 동료였던 로저 노백에게 연락하였고 로저는 오래된 지인이었던 벤처 캐피탈리스트 숀 포이를 연결해줍니다. 연구는 샤펜티어와 로저 노백이 맡고 연구 개발을 위한 투자 자금 유치는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숀 포이가 맡기로 하면서 2012년 크리스퍼 캐스9 기술을 활용한 유전자 가위 치료제를 개발하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 최초로 설립된 것입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2부에서 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